자, 황금 선박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반갑습니다보다는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눈이 빨갛네. 네? 예. 눈이 빨개. 뭐 어제 이제 개표 방송 끝난 이후에 울다가 웃었나? 축하의 음주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을 아니, 것 같고요. 창원에 직접 가셨어요? 아니 창원 못 갔고 네. 우리 당원들하고 지역에 모여서 음. 개표 방송을 보면서 초반에는 굉장히 뭐 마음을 많이 졸였죠. 네.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은 한 50% 넘을 때까지도 5% 그렇죠. 이상 예. 격차를 보이고 아, 있습니다. 이거 한 10% 포인트가 이 좁혀지질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그때 또 때마침 저희가 그 김용민 TV 네. 히히히 스토리라고 그걸 생방송하고 있었는데 네. 그 생방송 예전에 그때 2월 28일 낮에 했었는데 트럼프가 엎어버렸잖아요. 아 북미 정상회담. 국민정상회담 엎었을 때 그때 생방송했는데 영문도 모르잖아 우리는 뭐 그냥 뭐가 취소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 갑자기 불현듯 또 그때 이게 생각이 나면서 이 프로그램 생방송만 하면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거 아 그래서 굉장히 그 낙담하고 그랬는데 야, 근데 우리 김준혁 교수라고 평화교양대학의 우리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또 주역 보는 눈이 있습니다. 주역이 요즘 뭐 앱으로 나왔나 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해석하는 거는 또 그것도 이제 학자가 또 감별을 해야 되는데 탁탁탁 치더니 야야 걱정하지 마 됐어 돼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아 지금 10% 포인트 격차로 벌려져 있는데 좁혀질 듯 안 좁혀질 듯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결국 이겼어요.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긴다고 확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개표함 열고 이후로 아 이제 네. 투표함 연 이후로 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 양반밖에 없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저는 김준석 교수 별로 신뢰 안 해요. 왜요? 아니 나 경선 당연히 된다고 붙여준다고 무슨 뭐 컷오프는 그분이 주역을 못 본 거지. 그때는 주역을 안 보셨나? 경선을 했으면 이겼을 텐데 컷오프 됐기 때문에 그분한테 책임이 없어요. 경선이 됐으면 아마 됐을 거예요. 아니, 경선에 그분 올라가야 이야기가 되는데 예선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경선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다니까. 아 경선에. 아. 그것도 뭐 선대위는 상수고 다른 두 사람이 뭐 변수라면서 막 그러셨다고. 아, 형님, 아이 너무 잔인하네. 캔 것만 기억해줘야 돼 우리는. 사람이 이게 예의가 아니 없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야 왜? 틀릴 수도 있지 뭐. 예, 예. 사람인데. 아니 근데 어제 실제로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선거였고요. 뭐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밖에서 네. 여영국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 근소하게라도 이길 거다. 대체로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개표를 지켜봤는데 처음부터 너무 상황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던 모양이에요. 어떤? 선거운동 막판에. 예. 그러니까 저쪽이 무섭게 결집한다 이런 보수 결제. 느낌이. 그래서 캠프에 있던 조윤호 씨라고 미디어오늘 기자했던 그 양반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큰 격차로 이기는 걸로 나와 있는데 박빙으로 이길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섭게 결집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인사청문 전국이 악재였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장관 후보자들의 뭐 투기 문제나 이런 의혹 문제가 제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뭐 자진 사퇴, 지명 처리하고 게다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 문제까지 가지고 근데 그에 대한 이제 청와대의 상황 판단이나 일종의 이제 해명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적절했던 면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투표장으로 가지 않을 보수들마저 불러내는 이런 효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저쪽의 실책도 있었어요. 특히 경남 FC 뭐 야구. 축구장에서. 경기장 난입 사건. 네. 저 의원님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 그거를 SNS에 띄워서 화제가 되게 만든 사람이 김용민이었습니다. 난입 사건. 네. 왜요? 어떻게 하죠? 일요일 날에 그 제 아는 어떤 분이 이거 재밌는 상황이네요. 보더니 그 황교안이 그 축구장에서 유세하는 거. 그게 보니까 자유한국당 그 인터넷 방송을 캡처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올린 거지. 그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 난입 기간이 시간이 길진 않았거든. 잠깐 했다가 분위기 이상하니까 나갔거든. 그걸 캡처를 하더니 그 뭐 경기 규정 같은 걸 보내주더라고. 빼박이야. 이 선거 그 때 쓰는 당명 박히고 로고 박히고 뭐 후보 이름 박히고 이건 절대 안 된다는데 이걸 들고 들어가서 유세를 해버렸으니 그래서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다 또 트위터에다 올리면서 이
전 법무장관 황교안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비판을 했죠. 그로부터 2시간, 3시간 후부터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가 창원 축구센터 있는 데가 네. 이 창원시 사파동. 사파동이에요. 성산구. 거기서 1,700표를 이겼어요. 여영구 후보가. 물론 여영구 후보의 집이 그쪽이에요. 그리고 선거구가 그쪽이고. 네네. 핵심 지지 기반 지역이긴 한데 그 황교안의 경남 FC 경기 난입 사건도 거기에 일정하게는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의 그런 똥볼이 있었고 이게 예전에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번 투표율 되게 높았잖아요. 네.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이 민주 진보 진영. 민주 진보가 유리할 거다 이런 통념이 있었는데 이제 사전 투표 제도가 생기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 보수가 그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노인들이 시간도 많으시고 아침에. 투표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투표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략적 투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실어 나르기 같은 것들도 하고. 네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꼭 이게 민주 진보 쪽의 그 지지자들이 가서 투표를 많이 해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아니고 유리한 것만 아니죠. 저쪽이 동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던 선거였어. 정말로.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던 선거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민심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제1야당 모두에게 경고를 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경제적 성과가 조금 이제 불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민생은 갈수록 어렵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어떤 이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뭐 인사 그런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만 해도 창원 경남 창원 고성 통영이 다 민주당 단체장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경남도 의회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 예전하고 민주당이 압도했는데 그만큼 불과 지금 뭐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걸로 봐서 민심의 흐름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전 의원님 근데 전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홍준표였어요. 자유한국당을 찍기가 좀 쪽팔리고 홍준표 갖고는 뭐 다음 권력 창출을 기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샤이보스들이 투표를 안 했어요. 근데 그치. 이번에는 기도 주고 황교안 본질을 따지면은 그 인물의 댐댐이를 따지면은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런 차분하고 목소리도 나지막하고 품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뭐. 그래서 샤이보스가 이번에 투표장에 나간 게 아닌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막판에 왜 그렇게 결집을 한 건가요? 보수가 아니 이제 저쪽도 최대 동원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청문회 전국 내지는 인사 실패 전국이 악재가 된 거죠. 또 그에 대한 이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감정선이나 이런 거를 건드리면서 이 투표장에 안 나갈 사람들조차도 투표장으로 이 불러내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정의당은 사실은 그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박빙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늘 거기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 있어. 그러니까 40%는 무조건 넘는 사람이에요. 강기훈 네. 지금까지 총선을 3번인가 4번 출마했는데 대박. 많이 3번 나왔네. 출마했고 네. 도의원 2번 지냈기 때문에 무조건 40% 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40% 넘으면은 결국에는 5% 안쪽 싸움이잖아요. 그건 이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투표구 선거구도 분할해서 이쪽 지역에서는 좀 우리가 열세, 이쪽 지역에서는 우세 이런 것들을 애초에 좀 선거 전략을 이번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했던 거고 만약 우리가 이제 방심했더라면 정말 넘어갈 수 있었던 이런 선거였고 특히 투표 마감 시간 2시간을 남겨놓고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때 6시부터 8시 사이 투표율이 급격하게 올랐어요. 아 직장인분들 그때 예.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자분들. 이른바 이제 줄 예. 투표. 그러면은 6시 8시 투표가 없었으면은 그때까지 지고 있었다고 봐야지. 결과적으로 이 정도 표차밖에 안 난 걸로 봐서는 아니 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투표함이 투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투표함을 열잖아요. 그러면 늦게 투표한 분들 거를 늦게 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개표 현장이 여영국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 양반이 도의원 할 때 그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 네. 거기서부터 열었대요. 먼저 시작했지. 거기서부터 열어가지고 반송동. 시작부터 이거 격차가 많이 나게. 여영국이 그 불리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김경수, 김태호 경남도지사 작년에 선거 그때도 때도 그랬지.
개표를 서부 경남, 진주 이런 쪽, 그러니까 김경수한테 불리한 쪽 여기부터 깐 거지. 아니 그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건데 그게 뭐 어디부터 까는 심리가 거야, 있지, 그게? 심리. 처음부터 넉넉하게 이겼으면 우리가 뭐, 졸렸다. 네. 약간 좀. 존나 쫄았지. 그 한 생명이 한 2시간 단축된 것 같아요. 이거 보다가. 그래 뭐 동시에 그러면서 한국당에게도 거기가 한국당이 이제 텃밭인 지역이고 또 황교안이 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창원 성산에서는 자기들이 잘하면 이길 수도 있던 선거를 네. 못 이긴 거고 통영 고성은 뭐 워낙 그 자기들의 그 우세 지역인데 거기서 이기긴 이겼지만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표를 얻었어요. 그 과거에 19대 비해서. 때, 20대 때는 안 나왔고 19대 총선 때 그때가 2012년이었죠. 그때보다도 곱하기 두 2로 배 정도 얻은 것 같아요. 곱하기 2로 득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지나치게 발목 잡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그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제 유권자들의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선거 결과를 놓고서 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평가할 상황은 못 되고 정의당 김용민이가 이긴 걸로 해주시죠. 유일하게 단독 승리한 걸로. 뭐 그러지 뭐.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정의당도 이기긴 이겼지만 이게 왜 이긴 거지? 그 이겼다 해줘요 그냥. 노회찬 어려운 거 노회찬 아니잖아요. 전 의원에 대한 네. 그런 우리 성산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추모의 마음이 있죠. 신락 같은 예.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예. 정의당한테. 그럼요. 그 이번에 보면서 그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전 투표 제도의 위력 또는 그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를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 제도라는 게 투표 당일날 투표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사전 투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유권자들한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이제 더 확장해 준 건데 그건 너무 바람직하고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몇 년 전부터 도입하면서 이제 이 특히나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 사전 투표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저런 바쁜 일로 그 투표 당일날 이제 투표를 못 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에서 많은데 그 사전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더 투표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요. 예. 당락을 했던 다른 건 사전 투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었다. 아 좋죠. 이런 저도 생각이 사실 들고. 지난 신혼여행 때 그때 지방선거 때도 저 사전 투표하고 왔거든요. 신혼여행 기간이 겹쳐가지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두석이지만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뭐 이렇게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거꾸로 이 두석이라는 것이 사실 뭐 이 경남 쪽에 울산 경남 이런 쪽에 이제 좀 두석이었고 그리고 그 두석이라고 하면 전체 지금 300석 가운데 두석이라면 사실은 전체 민심을 대변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샘플이라고 봐요. 우리 샘플로 따지면 이걸 가지고 뭐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이렇게 대입하거나 막 과도한 해석, 특히 이제 뭐 이 이른바 이 양쪽에서 아전 인수격적인 그런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자한당 같은 경우는 뭐 민심이 준엄하게 심판했다는 등등 뭐 이렇게 민주당의 참패였대요 황교안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한 군데 나가서 한 군데 진 게 참패면은 완패긴 하네. 승점은 0점이니까. 네. 네. 물론 거기에서 어쨌거나 이제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 또 그 작은 선거 안에서도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야 되지만 거꾸로 이 두 개의 지역구 선거 결과를 가지고 마치 무슨 뭐 민심이 확 돌아선 것처럼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확 돌아선 것처럼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너무 과잉. 근데 그건 과잉이라고 과잉.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긴장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대한애국당 아니 긴장하지 한 800표 말자는 정도 안 뜻이 나왔- 아니야. 대한애국당 한 800표 나왔잖아요. 사실 그것만 합쳐졌어도 사실 결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긴장을 해야 되는 게 근데 맞긴 해요. 상황이 예. 그쯤 되면은 네. 손석형 후보에게 갔던 표가 또 정의당에게 온다고. 네. 뭐 그건 그 다만 가정이란 이런 건 없어.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다만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건 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그 박은석 의원도 그 말씀하셨지만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이 기초지자체장을 다 먹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번에 뭐 그 보궐선거에서는 뺏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투표율 격차도 좀 났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전 아까 이제 영민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전 총선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의 득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쨌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먹었던 데를 또 뺏겼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지방선거하고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났죠. 9개월 아직 채 안 됐나? 9개월 정도 됐죠. 그 사이에 민심이 상당하게 이제 변했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한편으로 좀 예상 못했던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방선거는 워낙 그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또 자한당의 적폐라는 것이 워낙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였으니까 그때는 민심이 준엄하게 이제 사실은 자한당을 비판하는 쪽이었고 심판하는 쪽이었고. 그렇죠. 예. 지금은 어쨌거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2년 가까이 이제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또 청문회 국면이 있었고 뭐 이런 등등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긴장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긴장은 해야 되나. 다만 이게 뭐 이 두 석을 가지고 무슨 뭐 전국의 판도가 바뀌거나 뭐 자한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처럼 이렇게 뭐 큰 힘이 부여하지 말자. 진짜 예.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이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우선은 바른미래당이 당을 유지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손학규 그렇죠. 대표 체제가 아마 물러나게 될 것 같고, 근데 안 물러난대요. 근데 급격한 원심력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구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나 또 거기에 동조하는 뭐 국민의당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현주? 뭐 이현주뿐만 아니라 몇 명 더 있죠. 내년에 바른미래당의 당명을 가지고 구호를 가지고 선거에 임한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들여다보니 어쨌든 바른미래당이나 이 대한애국당으로 표가 조금이라도 분산되면 대한애국당이 1% 800표지만 그게 수도권이라고 생각해봐요. 수도권에서 대한애국당이 다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 수도권에서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을 올킬 시킬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서도 실제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 당선되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라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때문에 이 적극적인 통합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웃기긴 높아요. 하겠다. 예. 그러면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원심력이 커지고 또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땡기는 네. 이런 구심력이 커지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1, 2당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의석 숫자가 14석 차이밖에 안 나. 네. 이 민주당하고 한국당 사이에. 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민평당 의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1당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양당제로, 또 다시 양당제 돌아가는 플러스 거예요. 정의당 체제로 네. 이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재편이 되면은 선거제도 개혁은 날아갈 겁니다. 날아가고 그러네. 지난 총선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이게 이제 제자리로 이 두석이라는 것의 의미가 네. 이 두석만 가지고서 뭐 전체 뭐 PK 민심을 다 들여다봤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뭐 그렇죠. 좀 거기에는 이제 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년 총선 때까지 수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1년이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또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가져온 이런 어떤 그 정치 지형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의미가 작은 건 아니고요. 네. 당장에 바른미래당이 뭐 오늘 밤이가 의총을 한다는데 네. 아마 뭐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비대위를 가자부터 시작해서 손학규 물러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이제 당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운 내적 갈렸죠. 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예. 째째하다라고 했나? 그 저기 어. 그 이현주가 손학규한테 찌질하다. 찌질하다. 야 이거 완전 이거 째째하다. 아스라판도 뭐야. 그리고 옛날에 제가 오세훈한테 찌질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에 다시 생겼는데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평화당 내부의 반대 의견도 국회 운영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교섭단체 실익이 뭐가 있느냐. 총선을 대비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총선을 대비하는 체제로 가려면 바른미래당에서 이 민주평화당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 그 호남의 지역구를 두는 의원이 6명이 있거든. 예. 그렇게 교섭단체를 구성해도 하는 게 맞지. 굳이 이게 이제 뭐
이념이나 정책이 다른 정의당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이제 국회 운영 초중반이었다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뭐 그건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주평화당 내부 의견을 먼저 모으고 내부 의견이 교섭단체를 하자는 공동교섭단체를 하자는 방향으로 모이면 그때 제안을 해서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게 좀 정치의 발전은 좀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그러니까 나는 하고요. 내가 네. 황교안이라면은 뭐 벌써 그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이 강기훈의 사례만 보더라도 거의 간발의 차로 졌는데 이 표가 다 사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 몰패하고 충청, 호남, 강원에서도 어렵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이제 영남은 좀 다른 그런 맥락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100석을 못 넘긴다. 자력으로, 지역구로. 그러면 이제 저걸로 가야지. 지금 지지율이 30%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우리에겐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지금쯤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요. 뭐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합리적 판단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고 아무튼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굉장히 위태로워졌어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었던 건 네. 바른미래당이 있었기 바른미래당이었죠. 때문에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그때까지는 뭐 그 내에서 뭐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올릴 수 있었던 그러면 거거든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손학규 네. 대표 리더십이 급격하게 추락을 하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원심력이 커지면 이 패스트트랙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래 보입니다. 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로 오히려 전망이 어두워졌어요.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네. 그렇게 되면? 좀 정의당에서는 약간 좀 뭐 좋은 소식만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물론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정의당이 갖고 있는 의석의 힘만으로는 뭐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여기까지 국민 여론을 끌고 오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각 당 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네.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의견 조율이 안 됐지만 패스트트랙에 근접한 것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한 건데 조금 힘에 부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결국에는 뭐 옛날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죠. 네네. 그 바른미래당 안에서 자유한국당 출신이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명인가 그런데요. 네. 거기에 이제 이원주 의원도 있고 또 비례대표 중에 뭐 패스트트랙 결사반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이태규. 뿐만 아니고 몇 명 있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해산하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들은 뭐 탈당이나 이런 걸 못해요. 그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 싸움이 될 거야. 이게 어떻게 되면 네가 먼저 가. 당이 깨지는 네. 상황에서 네. 남는 사람들이 그 당의 법통을 가져가는 거거든. 그래야 통합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밖에 있는 당들에. 그래서 이 당의 법통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그래서 네가 가라 하와이 싸움 비슷한 게 일어날 거고 거기서 제일 괴로운 사람들은 비례대표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2명인가는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박주현, 이상돈 한 분 더 있지 않나요? 이상돈 의원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이상돈 의원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누구 한 분이 더 계세요. 박주현 의원 말고. 이상돈 의원은 지금 이 활동도 저 활동도 안 하고 다 접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뭐 당에서 출당도 안 시켜주고 당적도 못 바뀌고 네. 그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지고 민주평화당의 당직을 맡아서 활동하는 이런 굉장히 기이한 모습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비례대표 대다수가 사실은 민주평화당 아니죠 국민의당 출신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뭐 그 입장을 드러내기도 뭐 뭘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과감하게 총선 1년밖에 안 남았고 임기 다 끝나는데 이씨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 박지원 의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알기도 하는데 그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국민참여수석이었잖아요. 그렇죠. 참여연대 출신이었고 성향상으로 사실은 지금의 뭐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그러니까 소속된다라는 게 굉장히 의색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죠. 그 지난해 가을이었나 하여튼 뭐 국회 토론회에 있어서 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박주현 의원도 하여튼 토론회 같이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말하는 기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스펙트럼으로 보면 거의 정의당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딴 건 몰라도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 발언하는 거 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돼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이 그러니까 와중에 비례대표니까 딸려간 거지 그렇게. 이 와중에 안철수 씨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바른미래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뭐 다 손을 놓으신 건가요? 아니 떠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뭐 안철수는 이미 정치의 마음을 마음을 접었다. 접은 게 접은 아니라. 접혀진 거지 뭐. 뭐 접었다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네. 지금 뭐 돌아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고 어쨌든 명분이 생기고 공간이 열려야 돌아오는 건데.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쉽겠나 싶어요. 아무것도 안 생긴다. 예. 지금 뭐 안철수가 온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달라지겠어요? 뭐 결집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예. 결집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사실은 오늘날 바른미래당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주범인 장본인이지. 측면도 있는데 아니 어떤 그림을 그렸길래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혼자 쫙 빠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좀 궁금하기도 하고. 국민의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합치면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을 합쳤는데 뭐 반이 갈라져 나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이 국면에서 왜 이 장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가 해외에 있다가 잠깐 귀국했잖아요. 예. 네. 그게 근데 이제 그 기자한테 발각이 돼서 뭐 도망가는. 도망가는데 그 계단 쭉 타고 내려가면서 기자한테 쫓기는 장면 있잖아요. 예. 와, 난 저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 엘리트들이 그래, 엘리트들. 아니 자기가 이게 통제 못할 상황에선 도망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잠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또 아니면 그냥 아예 뭐 정말 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카메라를 막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뭐 딱 정색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배낭 빼고 막 계단을 내려가는데 걸릴 줄 이거 몰랐던 거죠. 초딩도 아니고 정말 한국에 있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이게 어쨌거나 아니, 그게 지난 그- 대선의 주요 주자였다는 게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 당내 경선 앞두고 당대표 아. 선거 앞두고 맞아 그 그 장면이었어. 측근들을 별도로 만나는 장면이어서 이게 선거에 배후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런 식의 논란이 의식이 돼서 도망간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들켰어.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아니, 진지하게 그러니까 하고 있죠? 내가 아니 그냥 그 장면이 그냥 떠올라서 그런데 추억의 인물이가 뭐 언급하는 거죠. 예. 그 장면이 들켰으면 그럼 정색하고 부인을 하던가 그러면 되는데 이미 들킨 상황인데 배낭마구 그 점스럽게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게. 근데 결국에 그 마지막 그림은 그분은 자유한국당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뭘까요? 그 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예상하기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그조차도 쉽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조차도 아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 확실한 황교안이라는 대권 주자가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의 효용 가치가 없는데 그 안철수의 효용 가치가 있어야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고 네네. 판을 깔아주는 건데 지금 뭐 안철수의 효용 가치가 있다고 자유한국당이 누가 판단하겠어요? 없죠. 그래서 뭐 본인은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명분이 있고 길이 열려 오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얘기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다. 갑자기 뭐 껴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1년 남겨놓고 문재인 정부가 참 잘해야 됩니다. 뭐 근데 공천 국면 오게 되면은 정말 아주 피튀게 싸우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볼골 못 볼 꼴 다 본다고 봅니다. 아니, 정당의 공천이라는 건 늘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당 간 경쟁보다 정당 내부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이제 그 피가 튀는 그런 경쟁인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외국도 많이 그런데 뭐 그건 불가피한 측면이 하나 있고 다만 이제 그 과정이 국민들 눈에 비출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깨진 이유는 그거예요. 한쪽에선 진박 공천, 한쪽에선 도장 들고 나르샤, 옥새 들고 나르샤. 도장 들고 이게 이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인 거거든. 그래서 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 높았잖아요. 지지율이. 지난 총선에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180석이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설까지 나돌 정도로 그쪽에 우세하다고 봤는데 그런 모습만 노출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런 비합리적인 모습이 노출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곧바로 여론의 직격탄을 맞을 거고
뭐 그런 정도야 뭐 민주당이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정권 초반이고 청와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는 될 거라고 보고 그보다 더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재보선 2개밖에 안 되는 그 선거의 그 유권자들의 민심의 기저에 흐르는 게 성과가 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근데 이제 그 동안의 가장 큰 성과가 사실은 남북 관계의 이 패러다임 전환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 뜻대로만 안 되고 지금 이제 약간 소강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보다는 이제 내치에 있어서 특히 경제 문제, 뭐 민생 문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살림살이 문제 이거에 대한 성과인데 사실은 이 성과는 잘해도 본전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잖아. 지금 경제 상황이라는 게 워낙에 이게 구조적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온다 그래서 쉽게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집권 세력은 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누가 집권을 하고 있든 간에. 그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가장 답답한 대목이 아닐까 싶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여론의 흐름에 다소는 좀 둔감한 듯한 모습을 보인 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인사 또 그와 관련된 무슨 뭐 인사 추천과 검증 이런 차원의 문제에서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론을 잘 살피면 내가 보기에 정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내년 총선이 만만한 선거는 아닐 거다. 만만한 선거는 아니고 누가 봐도 뭐 자유한국당 저 적폐 세력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세력 저런 세력들이 왜 아직도 남아가지고 저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 보선 결과도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뭐 거의 박빙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그랬지만은 국민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당이 좋아서 찍는 것만이 아니에요. 선거는 저 당을 엿먹이고 싶다. 그러려면 가장 확실한 카드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상대를 찾는다고. 그렇죠. 반대로 가는 거죠.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은 바로 여기서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막 엿먹이고 싶어.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 맞상대인 것 같아. 자유한국당 찍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극별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야 뭐 되죠. 우리야 사실 네. 뭐 자유한국당 같은 당이 정말 이런 그 시대착오적이고 정말 적폐 그 자체인 정당이기 때문에 차라리 투표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사실 선택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근데 상당수의 국민들은 정치는 다 똑같다. 그런 가능성이 정치는 다 똑같다. 따라서 A 당이 마음에 안 들면 B 당 선택하면 된다. 또 B 당이 마음에 안 들면 A 당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다고. 지난 60년, 70년 동안 양당에서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약간 좀 염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 구도를 깨려면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냐 그것도 이거야.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이 아무들이 우리한테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찍어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그거는 하는데 오산이야, 그거 오산.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오산이야, 오산. 그거 정말 느끼셔야 돼요. 그거는 좀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말해요. 그쪽을 엿먹이기 위해서 지지도 않는 반대쪽에다가 표를 줄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이건 진짜 모르는 그렇지. 얘기예요. 그 반대편 당이 어떤 당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내가 심판할 당, 네. 이 당을 엿먹이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내가 그 선호하는 그런 가치를 선택하는 행위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네. 선거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면. 근데 실제 선거에서는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판하는 이런 식의 투표 심리가 훨씬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게 선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당이고 정부는 문재인 정부고 민주당이 여당이에요. 그러면 정치에 있어서 뭐 책임이 한쪽에게만 있겠어요? 여당에게도 책임이 있고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이른바 책임론, 심판론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될 노출이 가능성이 되죠. 예. 높다는 거죠. 이걸 돌파하려면은 첫 번째가 자유한국당을 적폐라고 몰아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입니다. 성과. 성과. 그래서 성과가 분명해야 되고 그 성과가 남은 임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면 이게 이제 여당이 우세한 선거가 되는데 근데 이제 성과가 없으면 책임론에 더 많이 내몰릴 거고 그럼 뭔가라도 남은 이제 임기에 대한 잡아내죠. 또. 남은 예. 임기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네.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심판 선거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이러저러한 요소들이 막 끼어들죠. 아까 얘기했던 20대 뭐 또 지금 이제 뭐
이른바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문제 그렇죠. 이런 거 끼어드는데 그래서 쉽게 볼 선거가 아니다. 내년 선거가. 그리고 적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고. 그리고 선택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말. 생물이잖아요. 이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예. 그 성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남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는 게 거기에서 다시 이제 뭐 어떤 그 반전의 기회를 다시 만들 수 경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게 이 한국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민생 경제 문제인데 요번에 사실은 이제 그 PK 지역이긴 하지만 이 두석이 그 두 개 선거구가 다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좀 침체인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울산이 아니고 창원. 아 그러니까 창원 성산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창원 성산 뭐 통영 고성 다 이 경남 지역이 지금 경제가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제조업이 약간 쇠퇴되면서 문제가 아니, 그럼요. 우리 구조조정 국민이죠. 한국 제조업의 이제 핵심적인 그 지역인데. 창원 쪽이 그리고 또 그 아파트 가격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연쇄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 지역에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화학 뭐 이런 쪽들이 타격을 입으니까 그게 일자리 감소 또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걸 체감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꼭 뭐 어느 한 정권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2년 정도 지났는데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이제 지금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정서가 생기죠. 그게 이제 총선까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1년 동안에 사실 그런 현상이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제가 볼 때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제가 그쪽 지역에 있는 친구한테 네.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그 조선업에서 그 정말 그 좋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 그 노동자분들이 그 조선업은 네. 노동자의 그 이 노하우 이거는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어항 만들고 계세요. 대형 어항을 만들고 그 중국으로 일부는 거의 빠져나왔고 그분들이 집을 샀던 걸 다 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경제적인 난국이었던 거죠. 통영이 사실은 조선업 그 이 기반의 네. 그런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STX 망했죠. 성동조선 네. 망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실은 STX나 성동조선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같은 조선인데 왜 조선이 이번엔 안 망한지. 공적 자금은 계속 거기다가 더 이상 꼬라박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좋은 이제 개그 치셨네 그래. 망한 건데 근데 지금 딱히 뾰족한 단기적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양문석 후보가 내건 공약을 보니까 제2의 성동조선과 같은 그런 이제 조선사를 만들어 가지고 1만 명 정도 뭐 고용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사실은 뭐 지역이 워낙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공약이 뭐 일부 먹힐 수도 있었는데 결과로 보니까는 뭐 결정적으로 이게 먹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공약을 내세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정부 차원의 지역 경제 회생 방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경남 지역 그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통영고성 같은 경우에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공단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네.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그런 그것을 이제 것들도- 정부 탓으로 돌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것들도 이번 선거의 결과에 일정에는 좀 반영이 됐을 거고. 예. 그렇다고 무슨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거기서 된다 그래서 뾰족하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실 뭐 조선이 저렇게 이제 구조조정도 지연시키면서 더욱더 망가지게 한 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죠. 예, 박근혜 정부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거죠. 그걸 뭐 사실 문재인 정부는 어찌 보면 뒤치다꺼리하는 정부에 오히려 가까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년 정도 이제 지나가면 결국은 이제 지금 정부의 뭐 하소연을 하든 뭐 탓을 하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 1년 동안 경제 전망은 안 좋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뭐 지난 1년 정도 전에도 뭐 좋았다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게 잠시 좋아진 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 반도체 착시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뭐 중국한테 밀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쇠퇴하고 혁신 산업이 제대로 이제 생겨나지 않으면서 사실은 제조업 주력 기업들 중에 뭐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났지만 현대차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요. 근데 더구나 이제 뭐 지난해 상장사 그 673개 주요 이제 상장사들 분석을 했더니 삼성전자를 빼니까 그 전해에 비해서 순이익이 14% 줄었다는 거예요. 14%. 네.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와, 그러니까 14%. 한국의 주력 기업들이 다 포진해 있는 게 그리고 야. 그 정도면은 전체 주식 그 시가총액의 네. 한 90%를 차지하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의 순이익이 14% 줄었다는 거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GDP가 예를 들어서 14%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거죠. 그럼 나라 거의 뭐 위기 네. 아닙니까? 근데 그 기업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근데 삼성전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막 전체적으로 흑자처럼 보이고 또 이제 그 어쨌거나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쪽그 이제 업체들은 뭐 호황이었지만 이게 지금은 삼성전자 뭐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하강 국면 들어가면서 지금 반도체도 계속 이제 침체를 하락 긋고 있잖아요. 국면이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침체 사이클이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하면 좀 짧아진다고는 하지만 하반기에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회복되면 좋은데 만약 이게 이제 회복이 이제 금방 안 되고 총선 국면까지 가고 이러면 네. 사실은 뭐 그 사이에 경제가 특별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현상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뭐 적어도 저는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만 부동산 가격 그나마 이제 좀 뛰고 이러면서 뭐 그 또 순간적으로는 어쨌거나 경제가 좀 경기가 좋은 듯한 느낌을 줬던 거 네네. 이런 것도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이 효과가 뭐 키면서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도 사실 죽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기 전반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체감할 때는 아 좋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편 또 걱정되는 게 아 이게 선거 앞두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칠 거니까 예. 또 이제 각종 개발 공약을 내놓고 또 일정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이 전환하지 않을까. 약간 좀 사실 그런 규제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그런 양도세 걱정이 인하해 사실 주고 막 이런 거 들거든요. 아닙니까? 예전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사실 많았죠, 벌어졌고. 많았죠. 예.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네. 유기농 꾸미 네. 비타민. 왜 하필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이걸 들어. 우리 한국 경제의 이 꾸미 비타민 CD가 이렇게 섭취된다면 아마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자, 야미비어스 그림 보이시죠? 야미비어스 유기농 꾸미 비타민 CD. 이게 코스트코 인기 상품입니다. 아 이거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예. 그런데 김용민닷컴이 더 싸. 얼마나 더 싸 싸. 이거? 그 유기농 꾸미 비타민 CD 각 한 병 네. 61분인데 28,000원이에요. 이것도 28,000원. 네. 이것도 이제 28,000원이 되겠는데 네. 자, 이게 두 달치. 사실은 한 병당 원래는 34,590원인데 엄청 싸네요. 이게 그러면. 코스트코에서 이 가격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인터넷 최저가가 그렇고 코스트코에서는 28,990원. 근데 김용민닷컴에서는 28,000원. 병당. 거의 1,000원 가까이. 990원 싼 거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저가예요. 이건 최저가를 만들기 위해서 김용민이 의식적으로 대신 내는 거 아닌가? 책정한 가격 같기도 아니 그렇습니다. 코스트코는 대량으로 이제 구매가 가능하니까 막 그런 건데 네. 김용민닷컴 뭔데 이렇게 싸게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도대체? 김용민닷컴도 대량 구매하겠지. 김용민이가 네. 한 능력 있는 거야. 본인이 사서 본인이 먹는 거 김용민이가 아니죠? 여영국 네. 당선시켰잖니. 얘는 아니, 이거 뭐 아니 대단하시네, 이분 이분. 혼자 네. 만병을 소화하시네. 야, 그래서 자부심 엄청나네 이거. 예, 선거 부심. 그렇습니다. 예. 자, 유기농 꾸미 비타민 C 2병 세트 121분. 요거는 49만이 아니라 49,900원. 네. 요거는 11% 추가 할인한 것이고요. 네네. 유기농 꾸미 비타민 D2D 네. 다시 유기농 꾸미 비타민 D 2병 세트 121분. 이것도 역시 49,900원 11% 할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병만 시켜도 배송비 무료. 한 병만 시켜도 배송비 무료입니다. 예, 한번 드셔보셨어요? 아유 거의 다 무슨 먹었어요. 저 젤리에다가 설탕 바른 거 같죠? 참만의 네. 말씀. 이게 그렇지 뭐예요? 않습니다. 요거는 예. 이 동물성 젤라틴이 아니라 식물성 팩틴
그러니까 젤라틴, 우유, 계란, 콩, 소금, 인공색소, 인공향신료 등을 알았어요. 함유하지 않은 식물성 원료입니다. 예. 깜짝 놀랐네. 젤라틴이 없다고 그랬는데 젤라틴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예. 자, 이런 동물성 원료가 없는 식물성 팩틴입니다. 아니 이 달달한 게 이게 설탕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탕수수, 사탕수수요? 유기농 사탕수수. 올가닉이네 올가닉. 이게 올가닉이네. 저기 올가닉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난 바로 먹으면서 미국 달달하길래 유기농 농무성, 인증. 미국 농무성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요. 아. 게다가 이게 그 유기농 천연 착색료와 천연 향으로 맛과 향이 가득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먼저 찾습니다. 자, 그 요즘 이 비타민 D가 이게 예. 햇빛 보면은 많이 이제 저희가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음. 비타민 D도 좀 챙겨 먹어야 됩니다. 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네. 이걸로 비타민 C, 네. 저 비타민 D 그렇습니다. 예, 많이 구매해서 네. 몸의 건강 또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기농 꾸미 비타민 C,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하고 편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